네. 오늘은 아홉 번째, 원샷 원필 사주 아홉 번째, 사주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주에 있는 것, 없는 것이라는 말 자체가, 뭐가 있고 뭐가 없다. 뭘 알아야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걸,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주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네, 이런 거 뭐가 있고 뭐가 없다. 이거를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고 뭘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그걸 아셔야지 제대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거는 다시 제가 항상 말드리는 겁니다. 음과 양, 음양, 그 다음에 오행. 오행은 목화토금수죠. 그 다음에 22간지. 그죠? 22간지. 그 다음에 십신이죠. 십신인데, 우리가 사주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오행과 십신이에요. 오행과 십신. 왜 오행과 십신이냐면, 얘는 큰 구분자가 될 수 있어요. 십신 해봤자 10개밖에 안 되고, 오행 해봤자 5개밖에 안 되니까, 얘는 22가지잖아요. 이걸 뭐 있고 없고 구분하기가 힘들겠죠. 물론 구분은 되겠지만 힘들겠죠. 뭐 많이 하면 구분돼요. 저는 구분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로 구분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행 같은 경우는 구분하기 쉽죠. 그죠? 뭐 목이 없으면 듣다, 화가 없으면 듣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십신도 사실은 5개, 이거 10개라고 했지만 사실은 5개죠. 그죠? 사실은 5개가 되죠. 그죠? 비견, 식상, 관, 재인이니까 재관인. 이 순서를 뭐 순서가 중요하진 않은데 재관인 이 5가지가 되는 거죠. 5가지. 그죠? 그러니까 5가지는 구분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구분할 때는 십신과 오행만 구분합니다. 그죠? 식신과 오행을 구분하는데 그러면 얘는 많아서 구분하기 힘들치고 얘는 2개인데 왜 구분하기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음양은 2개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사주 강의 상권 사주 강의 상권을 보시면 상권의 페이지가 제일 앞이에요. 그 사주의 기본적으로 제일 앞입니다. 제일 앞에 보면 간지 음양 분석이라고 해서 천간 음양을 나눌 때 오행과 기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간지 음양을 나눌 때 오행, 계절, 갑자, 남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음양 2개밖에 없다고 했지만 얘의 오행, 얘의 음양을 따로따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2개밖에 없는 음양을 가지고 이걸 구분자로 쓰기는 이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죠. 대충만 봐도 천간은 20가지, 그죠? 지지는 60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은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지만 이걸 그러니까 글자에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오행과 십신으로만 구분하면 편하고, 근데 오행으로 구분하기는 방금 말씀드린 음양으로 구분하는 그 정도의 쉽게 구분하는 정도의 레벨이 되지 않으면 음양 구분도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십신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십신. 그래서 이 책도 아마 책의 내용도 아마 십신으로 구분한 내용일 겁니다. 제가 썼는데 읽어보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9. 사주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주명리학에 관심이 있어 사주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알았지만 사주 공부를 해본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정말 몰랐다.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돼. 한번 읽어보시고요. 계속 읽어드려야 됩니다. 사실 뭐 옛날에 사주명리학이라는 거는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는 학문이었습니다. 일반인은 예전에 책 종류가 몇 권 안 됐어요. 몇 가지가 안 됐습니다. 언제? 손자병법 시대.
사실 지금 손자병법 같은 책은 누구나 사서 볼 수도 있고 웬만한 집 서재에는 한 권씩 꽂혀 있지만 그 정도의 비법 그러니까 꽂혀 있지만 옛날에는 이 책 한 권을 가지면 천하를 지을 수 있다고 천하를 제패할 수 있다는 그런 비법서였습니다. 손자병법이. 지금 손자병법 보면서 막 웃죠. 근데 천하의 비법서였습니다. 지금 게임으로 중국 무협 게임이 엄청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지금도 중국에서는 각종 어떤 무협 시리즈들이 막 나오죠. 드라마나 책이나, 그죠? 한국에서도 무협지 같은 게 나오죠. 그런데 무협지나 무협 드라마나 중국의 고전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대부분, 뭔가를 차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름하여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보면은 실제로 패권이에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거든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데 중국을 보면 이 비법서를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웃기게도 비법서. 그러니까 손자병법 같은 이런 책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런 책들은 옛날에 비법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통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게 지금도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국 게임을 하면 거기서도 비법서를 막 찾아요. 비법서. 이 비법서가 조금 더 확대된 형태가 드래곤볼 같은 볼 찾고 그 다음에 뭡니까? 피카츄 나오는 게 뭡니까? 포켓몬 같은 데서 그런 거 모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뭐에서 출발했다? 이 책에서 출발했다. 책에서. 이런 책. 비법서를 어떤 책을 가지고 가지면 천하를 다 지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법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자체가 뭐다? 사실은 과거에는 비법이었다는 거죠. 글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아주 그러니까 사람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손자병법 같은 경우는 전쟁을 분석하고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이 비법서였다 이거죠. 실제로 과연 이런 비법서가 필요가 있었겠느냐, 소용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비슷한 내용이 보면은 무슨 전쟁할 때 어떤 진을 치고 어떤 형태로 싸움하면 이긴다 이런 개념인데 혹시 신기전이라는 영화를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신기전이라는 영화. 실제로 과거의 전투를 어떻게 했는지 나오는데 대군을 맞아서 몇 명 안 되는 병사들로 이길 수 있는 각종 그런 전투 씬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옛날에 이런 비법서에서 적힌 대로 하면 대군을 맞아서 몇 명이 안 되는 병사들로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이름하여 사람 사마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겠나 싶은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실만 하겠죠. 그 정도로 정말 이런 사주명리학이나 이런 책은 옛날에는 비법이었습니다. 비법. 그런데 요즘은 어떻다? 아무 때나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해도 웬만한 책에 있는 내용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정확하거나 그 다음에 내용이 와전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용어들은 다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다 나오고 잘못됐든 잘됐든 일단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뉴스 중에도 가짜 뉴스가 많듯이 진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몰라서 못 쓰는 형태지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는 정보 시대죠. 그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젠 사주명리학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사주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단순히 돗자리만 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 쪽에 더 집중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도 사주명리학을 배우기 쉬운 이유가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사주를 지금 이걸 가지고 개업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배워서 잘 되면 개업도 해야지 돗자리 깔아야지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배운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정말 급이 높은 사람들은 무슨 비싸게 하든 어떻게 하든 찾아가서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돈 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주는 공부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써야 되는데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교육이라는 거죠. 사주 보러 오는 사람 보세요. 사주 보러 오는 사람 사주 한번 봐주면 끝. 다음에 또 올 수도 있지만 끝이잖아요. 교육은 뭡니까? 싸게 받아도 시간당 싸게 받아도 100강 하면 100번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돈을 작게 받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교육에 집중하더라, 이거죠. 이거는 사주명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교육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다?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공예나, 공작에 가까운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나는 손재주가 있어서 하겠다 이러면 특히 플로리스트 이런 부분도 그렇고 꽃꽂이 플로리스트 이런 부분도 웬만큼 레벨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돈을 만들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내게 최상위급에 있다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생으로 한다면 이거는 돈 될 수 있다. 그런데 밑에서 배우려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다? 돈 벌기 힘들다. 이거는 사주명리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작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능력 있고 사주 좋은 분들은 뭘 해도 돈 벌입니다. 뭘 해도. 그 부분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단순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돈 벌 가능성은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진 시대다.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 분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다? 가르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런 데가 많다던데 처음에 공짜로 막 가르쳐 준답니다. 공짜로 막 가르쳐 주고 기초 가르쳐 주고 나서 이제 이까지는 나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려면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 해가지고 교육장 같은 게 따로 있대요. 그전에는 대충 아무 때나 배우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돈 내고 배우기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레벨에 또 돈 내고 배우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육생을 막 끌어들여서 사주명리학이 정말 필요한 거야 좋은 것이야 막 해놓고 이제 유료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배우기 시작한 분도 많겠죠.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그럼에도 사람들이 많이 배운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주명리학은 보편적인 학문이다. 그죠? 보편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그렇게 알게 되면, 그렇다, 실제로 그런 학문이라는 거죠. 그죠? 잘못된 부분이 아주 많이, 그러니까 잘못됐거나 와전된 부분이 아주 많아도, 실제로 그 부분보다는 정확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입니다. 사주명리학을 공부해서 자기 사주만 보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좋은 현상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말이다. 좀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배우라는 말은 꼭 해드리고 싶다. 그 가장 큰 사례가 이 글의 타이틀이다. 당신 사주팔자에 관이 없으니 관직 즉 직장이 없다. 그리고 당신이 여자라면 여자에겐 관이 남편이니 남편이 없다. 당신 사주팔자에 재가 없으니 돈을 못 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철학관을 몇십 년이나 했다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몇십 년이나 이 철학관 했다는 사람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주명리학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사주명리학 탄생에 대해서 한 그 강의가 사주 강의 쪽에 초반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회가 생겨나고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정립되면서 사주명리학은 태생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은 아주 상식적이고 또 생태학적인 학문일 수밖에 없다. 평생 돈 한 푼 없이 돈 못 벌고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현대사회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돈을 못 번다 해도 정부에서 줍니다. 그죠? 정부에서 줍니다. 내가 정말 돈 벌 능력이 전혀 없고 움직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그러면 장애 등급을 신청해서 지원받죠. 그 다음에 내가 튼튼하게 있다가 다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등급에 따라서 다시 생계연금을 그죠? 생계연금을 주고 이런 게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죄가 없다고 돈을 못 번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항상 언급되는 것이 돈이다. 물물거래, 조개화폐, 순금, 금화, 그 다음에 지폐순으로 인간의 돈은 발전되었다. 지금은 전자화폐가 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죠? 인간의 역사는 돈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이다. 직장이나 남편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한다. 평생 직장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먹고 살기에 뭐든 하게 된다. 구글도 돈을 버는 수단이니 말이다. 그러니까 거지들도 직업이죠. 외국 가면 거지가 직업이잖아요. 그죠?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은 지금은 안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과거에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고 안 하면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 억지로라도 했다.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안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 하죠. 그리고 결혼은 인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말은 사주와 상관없이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사람 사는 세상에 있는 건 다 있고 해본다는 얘기다. 누구든 사주가 어떻든 어떤 사주든 51만 8,400가지의 사주를 가진 모든 사람이 남들 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주팔자에 있고 없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긴가?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것이다. 사주는 그 의문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뭐가 있고 뭐가 없고 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까 사주를 배우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겠죠. 텍스트의 문제고요. 그 사람들이 쓰는 텍스트의 문제고. 오행에 뭐가 없으면 무조건 어떻다. 십신에 뭐가 없으면 무조건 어떻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면 놀라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나는 관이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사주에 관이 없으면 이 없는 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사주에 관이 없다고? 그러면 나는 직장을 어떻게 다니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사고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사주에 관이 없으니까 직장이 없어. 그럼 지금 직장 없는 거야. 다니고 있는데 없는 거야. 그만둬. 이렇게 돼요. 그만둬야 하나? 이렇게 모르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관이 없다고? 그럼 관이 없는 나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나한테 직장이 생긴 거지?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그죠? 전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 사는 세상에는 사주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할 수 있는데 이런 인자가 없을 때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과 있는 사람과 좀 다르게 하더라. 그걸 찾아내고 이해하면서 그걸 이해하게 되면 어떻다? 나의 어려움이 나오죠. 관이 없는 사람의 어려움, 재의가 없는 사람의 어려움, 인성이 없는 사람의 어려움.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사주명리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한다? 니는 관이 없으니까 직장이 없어. 니는 재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 돈 있는 사람한테서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주가 틀렸구나. 재가 없는데 지금 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나? 불안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주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사주명리학을 안 볼 것이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부적 쓰고 그죠? 하는 거죠. 굿하고 하는 거죠. 이게 맞냐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왜냐? 이게 아니고 어떻다? 내가 그것 없이 그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뭔지를 찾아낸다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사주명리학은 그런 도움을 주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봅시다. 관이 없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먼저 관은 분명 직장으로 쓰인다. 그런데 관이 없다? 그럼 직장이 없는 것인가? 앞에서 분명 사주에 없어도 없을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사주에 없어도 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관이 없는데 어떻게 직장이 있을 수 있지? 관을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다. 관은 직장이기도 하지만 직장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다. 인간의 태생상 어디에 속하면 거기서 인정받고 직책을 가지길 원한다. 그러니 관이라는 건 직장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승진하고픈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면 실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을 보자. 어떤 사람은 승진을 하기 위해 아둥바둥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다니는 걸로 만족한다. 승진보단 다른 데 관심이 있는 사람도 많다. 다른 곳으로 이직을 먼저 생각하거나 자격증을 공부해서 더 나은 삶을 계획하거나 창업을 생각하거나 등등. 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 임하는 마인드가 다른 것이다. 이게 관인의 유무예요. 이게 유무가 됩니다. 이거보다 사실 더 세부적이고 더 복잡하죠. 그걸 알고 싶으면
저 이동원닷컴 블로그 들어가셔서 무관에 대해서 치시면 더 디테일하게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관이 많은 사람은 보통 현재의 직장, 일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관이 없는 사람은 이런 직장은 뭐 언제라도 때려칠 수 있어 하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다. 이게 관 유무의 차이고 그래서 관이 없는 사람이 직장을 자주 바꾸는 경우가 많다. 관은 단순히 직장도 되지만 타협의 인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이 없는 사람은 타협도 없다. 타협이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한 발 양보하는 것인데 관이 없는 사람은 타협을 잘 못하기에 직장에서 조금의 트러블이라도 생기면 그만둘 생각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게 직장과 관의 유무에 따른 상관관계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이제 다시 분석에 들어가시고 관찰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관이 없으니까 어떻다. 이게 뭐다? 그냥 그 유치원 수준이에요. 이름하여 기억미연입니다. 기억미연. 그죠? 기억미연 수준의 사주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그럼 관이 없는 여자는 남편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관이 직장이란 말에서 힌트를 가져와야 한다. 직장의 관에서의 우리의 프로세싱을 이해하면 된다. 일단 관에서는 돈을 받는다. 내가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걸 받기 위해 매여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에서는 명함을 받는다. 관의 크기에 따라 명함을 내밀고 싶기도 하고 내밀기 싫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진 직장의 사회적 인식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린다. 실제로 그렇죠. 대기업 다니면 와 중소기업 다니면 그것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관이 강한 사람은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런 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안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뭐냐면 이런 인식을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고 그죠? 좋은 직업 가지려고 하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건 뭐다? 모두 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무관들도 그런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운에서 관이 들어온 사람들도 그런 면이 강해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직장이 좋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직장이 나쁘면 직장 얘기가 나오는 게 싫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알바하고 있는데 직장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뭐 그럼에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무관이거나 관이 아주 약한 사람이거나 그렇게 되는 거고요. 좋은 직장은 복지가 좋아서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나쁜 직장은 죽으라고 일 시키고도 욕만 듣는다. 관이 없는 여자의 남편이 어떻게 했는가? 일단 어깨에 힘줄만한 남편은 얻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이 없는 분들은 관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고를 때도 관과 무관하게 고릅니다. 관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남들은 남편 직장도 보고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여부도 보고 그렇죠? 또 사람이 번듯한가? 이름하여 관이 번듯한 거니까 그런 보고 하는데 관 없는 사람은 어떻다? 대충 골라요. 그냥 남자면 된다고 고릅니다. 아니면 뭐 돈만 많으면 된다고 그러든지 자기만의 기준이 있겠죠. 사주별로. 그런 액색도. 그래서 무관 여자분들은 돈도 풍족하게 벌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남편 때문에 남 앞에서 고개 숙일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게 무관 여자분들이에요. 남편이 없는 게 아니고 남들은 남편이 있어서 어깨에 힘 주는데 나는 어깨에 힘을 못 준다. 이게 무관 여자분. 남편이 없는 게 아니고 열심히 집안일을 해도 알아주질 않는다. 이 남편이 안 알아주는 거죠. 그런 부분.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거나 오히려 더 성가신 일을 많이 해야 하는 환경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무관의 여자분이 남자가 없는 게 아니고 남들이 생각하는 남편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을 가진 그 상을 가진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무관의 여자들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관찰하면 더 복잡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공부하실 내용이죠. 정리하면 이렇다. 분명 사주에 없어도 보통 사람 하는 건 다 할 수 있다. 다만 보통 사람들처럼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진 않기에 나의 움직임으로 대신해야 하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사주에 있고 없는 것의 차이다. 사람들은 결론만 말하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결론은 사주 대가들이 선문답처럼 한 얘기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없다의 의미를 파고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냥 편하게 외워버린 게 뭐가 없으니 뭐가 없다란 것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사주를 못 배운 사람이 사주를 가르쳐 주고, 그죠? 뭐 책도 쓰고 하니까 그냥 관이 없으면 남편 없어, 관이 없으면 직장 없어 하고 만다는 겁니다. 실제 그 의미는 실제로 아주 복잡다양 미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파생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그냥 대가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똑같이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등생이 실제 자기 할아버지가 엄청난 학자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한마디 듣고 초등생이 우리 할아버지가 학자니까 내 할아버지한테 그 말을 들었으니까 그 말 그대로 전해줄게 하고 한 말,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 그 안에 있는 아주 복잡다양한 말은 다 빼놓고 관이 없으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있는 것 없는 것을 보는 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이런 식의 사고와 이런 식의 관찰로 공부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